안녕하세요, 바둑의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불후의 바둑 묘수인 이적의 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두어졌던 호닌보 슈샤쿠의 이적의 수,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일본의 에도막부 시대인 1846년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수로 알려졌던 이노우에 가문의 이노우에 인세키가 전국을 여행하다가 본인 방가의 호닌보 슈샤쿠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노우에 인세키가 귀가 빨개지면서 당황하게 된 이적의 수를 대국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왼쪽의 기보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적의 수는 상대의 귀가 붉어질 만큼 충격과 부끄러움을 주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보를 통해서 이적의 수가 등장한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6년 흑 호닌보 슈샤쿠와 백 인세키가 두었던 바둑 기보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참고로 덤이 없는 시절이었고요. 이 호닌보 슈샤쿠는 당시에 선번 필승, 즉 흑번으로 두었을 때 거의 무적을 자랑할 정도로 높은 승률을 자랑했습니다. 이때 바둑도 흑이 호닌보 슈샤쿠입니다. 자, 흑이 소목을 두었고요. 백인 이노우에 인세키도 소목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두는 모습은 흑번일 때 호닌보 슈샤쿠가 자주 두었던 포석입니다. 참고로 호닌보 슈샤쿠는 고스트 바둑왕 싸이의 모델이기도 하죠. 일찍이 요절한 천재인데 어성기에서 무려 19연승을 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었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성으로도 불리게 된 것이죠. 200년 전에 두어졌던 이런 기보들이 훌륭한 수들을 보여주는 것이 고전 명국의 바둑입니다. 지금까지 놓여진 수들도 다 훌륭한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이 우하기 쪽에 걸쳐왔고요. 이때 슈샤쿠가 그 유명한 마늘모의 수를 두었습니다. 마치 언덕 위에 올라서서 천하를 내려다본다. 덤이 없는 시절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돋보이는 한 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이 눈목자로 걸쳐왔고요. 이 정석은 AI 시대 이전에는 아주 많이 등장했던 수입니다. 끼우고 이제 정석이죠. 그리고 백도 끊어간 다음에 3-3을 들고 나서 쭉쭉쭉 밀어가는 수는 이제 현대바둑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수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밀어가는 것은 기세고요. 자, 아래쪽으로 젖히고 2단 젖혀갔습니다. 백이. 여기서 만약에 흑이 끊어서 잡으면 오른쪽이 떨어지죠. 이것은 흑이 아주 망한 거고, 흑도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이때 흑이 위쪽을 끊고 이제 오른쪽을 젖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단 젖혀갔는데 이것은 이제 패를 하겠다는 거예요. 끊어서 두면은 이제 패를 하겠다. 왼쪽 위에 2점을 끊어가는 패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슈샤쿠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노우에 인세키도 한참을 고민한 후에 왼쪽 한 점을 끊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흑도 단수를 치고 나서 이제 백이 패를 걸어갔는데요. 흑도 2점을 끊어서 이제 패감을 썼고요. 다시 되따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나를자로 달렸는데요. 이제 흑이 안 받으면 한 칸을 더 띄워서 우변 쪽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수죠. 흑도 안 받을 수는 없었고요. 패를 이겼을 때는 이 자체로 선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다시 백이 따냈습니다. 흑은 돌려서 칠 수도 있는데 그 수는 패가 해소되었을 때 크게 손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왼쪽으로 단수를 쳐갔습니다. 이렇게 치는 것이 더 패감은 많이 나오는데 패감이 끝난 이후에도 생각을 한 것이죠. 백도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다시 흑이 따냈고요. 이제 백이 다시 패감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패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백이 그래서 2번을 두어서 뚫으려고 했는데 백이 붙여서 선수로 실리를 벌었습니다. 오른쪽은 살았죠. 그리고 나서 흑은 우변 쪽을 먼저 받을 수는 없어요. 왼쪽을 흑이 밀어갔습니다. 오른쪽을 받으면 백한테 눌리는 자리가 너무 아픈 거죠. 이때 백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단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도 무조건 늘어야 되고요. 이때 흑이 지켰습니다. 우변 쪽을 보강을 한 거죠. 이러고 나서 백이 우하기 쪽을 이었는데 실리에 민감한 이노우에 인세키의 기풍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흑 한 점을 따내는 것을 선수로 하겠다는 거죠. 자, 이 수는 이 자체로 흑은 이미 살아있어요. 그래서 흑은 손을 뺄 수 있는데도 둔 것은 한 점을 따내는 것까지 염두에 둔 수입니다. 그 다음에 흑도 따내진 않고 왼쪽으로 한 칸을 띄웠어요. 이 수도 요즘의 감각과는 거리가 멀지만
아주 견실한 한 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 고전 명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백이 역시 의도했던 대로 흑 한 점을 따냈고요. 흑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하기 쪽으로 벌려갔습니다. 흑도 날일자로 모양을 만들어가서 날개를 펼쳐갔습니다. 좌변 쪽이 바로 눈에 보이죠. 다른 곳을 두면은 이제 흑이 벌리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백도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흑도 슈자쿠도 기세상 먼저 왔고요. 이제 좌상기 쪽에 백진을 넓혀가는 것이 이노우에 이세키의 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기세로 우상기 쪽을 지켜서 서로의 영토를 넓혀가는 모양을 만들었고요. 백이 중앙의 대세점을 찾아갔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흑이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펼치면 아래쪽에 있는 백이 쫓기면서 우상기 쪽의 흑진이 거대해지기 때문에 이제 백도 안 둘 수는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흑이 한 칸을 띄워서 모양을 정비해갖고 백이 이 눈목자로 아주 유연하게 두었습니다. 이 수는 A와 B를 맛보기로 하겠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한 칸을 뛰어 들어가는 수와 B로 두어서 우상기 쪽에 날일자로 걸쳤던 돌과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이 수에 대해서 슈샤쿠가 강하게 붙여갔습니다. 그러자 위를 젖혀가고 나서 늘었습니다. 끊겨서 이제 싸움이 일어날 때 불리하다고 본 거죠. 왜냐면 아래쪽에 백도 부담이 된다고 여긴 겁니다. 주위에 흑도 강하고요. 그래서 백이 늘었고 흑이 날일자로 비껴서 이제 양쪽을 노려가겠다고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도 하나를 밀어서 안형을 충분하게 만들었고 우상기를 흑이 먼저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변 쪽 흑이 받을 때 이제 중앙 쪽으로 백이 영향력이 커진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흑이 좌하기 쪽에 붙여갔습니다. 실리에 민감한 수입니다. 이제 백이 끊어서 한 점을 잡았지만 나중에 좌하기 쪽에 백 한 점을 끊어서 실리를 버는 수를 남겨놨고요. 그리고 나서 좌상기 쪽을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바둑을 보았을 때 흑인 슈샤쿠가 실리에서 밀리지 않게 계속 쫓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둔 수는 이렇게 붙여간 수입니다. 당시 8단이었던 이노우에 이세키는 4단이었던 슈샤쿠의 단수가 2배였는데 처음에 2점으로 두었던 바둑에서 슈샤쿠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선으로 둔 바둑인데 역시 고단자답게 슈샤쿠의 수를 흔들어가면서 의중을 떠보는 수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흑이 단단하게 호구를 쳐서 두었고요. 이제 백이 늘자 상변 쪽으로 넘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젖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이 맞고요. 한 점을 끊겠다 둔 거죠. 이때 흑이 중앙 쪽으로 막았는데요. 사실 위쪽으로 호구를 치거나 이제 이었어도 이제 충분히 둘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백이 오른쪽으로 이제 찔러가는 수, 이제 이런 수들을 이제 두고 나서 이제 들여다보는 수도 다 선수가 되고 중앙 쪽으로 이제 두는 수, 이런 수들이 거의 준선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흑이 그냥 바로 단단하게 위로 이어갔고요. 자, 그래도 백 이노우에 인세키는 오른쪽으로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그냥 끊어서 둘 것이냐, 아니면 늘어서 이제 손해를 볼 것이냐. 그런데 이제 흑 슈샤쿠는 바로 끊어갔고요. 단수를 쳐서 이제 쭉쭉 밀어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쪽으로 이제 조여가는 것들이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단수까지 치고 나서 이렇게 가운데로 두는 수도 아주 멋진 맥점이 됩니다. 이제 촉촉수를 노리겠다 이거죠. 이제 단수를 치고 나서 이제 끊어버리니까 백이 단단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흑은 오른쪽으로 이어서 자충을 노렸고요. 이제 백도 단수를 쳐서 한 집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도점은 잡혔지만 조여가는 수들이 다 선수가 되어서 이제 백도 불만은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왼쪽을 잊지 않아서 이제 백이 끊어서 잡는 수가 있었는데요. 백이 살아버렸습니다. 상변 쪽을 살고 대신 좌상기 쪽으로는 흑이 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 붙여놓고 나서 이제 한 칸을 띄웠습니다. 좌상기 쪽이 이제 흑의 집이 좀 생긴 모습이에요. 이때 백이 1, 2비전으로 좌하기 쪽을 벌려갔고요. 그러자 흑이 좌하기 쪽을 끊어서 잡아버렸습니다. 마치 맛보기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백이 한 칸을 띄어서 가운데에 있었던 하중앙 쪽의 흑 4점을 공격을 갔습니다. 여전히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밀어가는 것은 이제 백이 두고 나서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계속 돌을 몰아가면서 이득을 노려보겠다. 이것이 이노우에 인세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흑이 아주 놀라운 이적의 수를 보여줍니다. 이노우에 인세키가 이제 이 수를 당하고 나서 한참을 반상을 들여다보다가 귀가 붉어질 정도로 놀랍고 당황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노우에 인세키의 수많은 제자들은 이제까지 바둑을 보고 유리하다고 생각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승의 속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의 주치의였던 의사만이 이노우에 인세키의 귀가 붉어진 것을 보고 아마도 바둑이 불리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수일까요? 바로 이 수입니다. 이 동그라미 자리의 수가 바로 이적의 수입니다. 귀이 붉을 적자를 따서 귀가 붉어진다는 뜻의 수인데요. 이 수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A, B, C, D, 즉 사방을 염두에 둔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는 단순한 수가 아닌 반상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구의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바둑에서도 충분히 묘수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어떤 돌을 살리거나 잡는 묘수가 아니라도 이렇게 반상을 크게 내려다볼 수 있는 훌륭한 한 수도 묘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수는 아래쪽에 있던 하중앙의 흑돌도 은근히 도와주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C의 자리를 두어서 들여다보는 수도 선수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중앙의 집이 흑의 진영이 커질 수 있죠. 또 하나, 이 D의 자리로 어깨 짚는 수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흑의 영역을 굉장히 넓힐 수 있는 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아래쪽의 하중앙의 돌을 공격을 해 나가면 흑은 이때 밀어서 흐름을 타겠다는 거예요. 중앙 쪽에 흑이 온 다음에 이제 백이 공격하고 흐름을 타게 되면은 이렇게 만약에 두었다고 했을 때 이제 백이 끊어가도 흑은 유유하게 한 칸을 띄워서 아까 두었던 이적의 수와 연결을 꾀하면서 오히려 끊어간 한 점을 공격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원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위험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백이 이 A의 자리를 두었다고 했을 때는 천천히 한 칸을 띄워서 연결을 꾀하면서 또 호구 자리를 두는 것도 노려서 이제 바둑을 쉽게 풀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구 자리를 백이 두면은 이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흑은 부담 없이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의 수는 이 아래쪽에 있는 흑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백이 다른 식으로 둔다면,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어깨 짚는 수로 인해서 흑의 세력을 넓히고 백의 세력을 작게 만드는 수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중앙에 두었던 수로 인해서 이 수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백이 밀면은 한 칸을 띄워서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실전에서의 이 바둑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우에 인세키는 귀가 붉어질 정도로 한참을 고민한 후에 이제 어렵게 손을 떼서 좌상기 쪽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짚는 수가 너무 통렬하기 때문에 좌변 쪽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자, 이러자 흑이 견제를 갔어요. 이 어깨 짚는 수. 요즘에 현대바둑에서도 이 어깨 짚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수는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흑이 두자 백도 밀어가고 나서 이제 좌변 쪽을 견실하게 두었고, 백도 이제 갈라가서 어지럽게 국면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중앙 쪽에 흑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슈자쿠가 아주 유리하게 날일자로 두었고요. 이제 백도 한 칸을 띄워서 압박을 해 나가는데, 쌍리입으로 둔 다음에 백이 여전히 포위를 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흑이 이 포위망은 쉽게 돌파를 할 수 있었고요. 백이 그 다음에 좌하기 쪽에 침투를 해서 넘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흑이 기민하게 응수터진한 것이 좋았고요. 이제 백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끊어간 거죠. 아까 이적의 수의 이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 하중앙 쪽의 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때도 역시 밀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바둑의 수수는 많이 진행되었고요. 결국 슈샤쿠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둑은 약 200년 전에 두어졌던 고전 명국을 알아봤는데요. 아주 오래전의 바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바둑이었습니다. 요즘에 AI 시대라고 해서 너무 AI의 수만 찾지는 않고 이렇게 예전에 살았던 바둑인들의 바둑을 살펴보면서 그 묘미를 느끼는 것도 우리 바둑인만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국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